나는 병실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거기 소나무 모퉁이에는 가지 마. 약속해줘, 서연아. 지훈의 손가락은 이미 힘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간절하고 단호했다. 나는 늘 그의 말을 따랐기에 목구멍까지 궁금증이 차올라도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러 그는 떠났다. 그 후 일상은 제자리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국 그 호기심에 굴복하고 말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지훈이 왜 그토록 나를 그 땅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다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혹시 인터넷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느 도시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지는지 알면 언제나 기쁘니까요. 17년간의 결혼 생활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병상에서 끝이 났다. 나는 45세 과부가 되었다. 딸은 대학 때문에 집을 떠나 있었고 집은 적막했으며 가슴에는 끝없는 구멍이 뚫린 듯했다. 나는 저녁마다 그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마치 그가 다시 입을 것처럼 셔츠를 다리고 깔끔하게 개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몰랐던 그의 또 다른 삶의 흔적들을 자꾸만 발견하게 되었다. 장례식을 치르고 2달이 지났을 때 박성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한번 들러달라고 했다. 축축하고 쌀쌀한 평범한 화요일이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고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와 봉투를 꺼내 광택나는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이서연 씨,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이건 고인이 돌아가신 후에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훈이 떠난 후 그가 한숨을 쉬었다. 상자 안에는 나무신 모양의 금속 열쇠고리에 달린 묵직하고 오래된 열쇠가 들어있었다. 봉투에는 그의 익숙한 필체가 있었다. 유독 서자가 삐뚤빼뚤했다. 이게 무슨 열쇠죠? 나는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물었다.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의 열쇠입니다. 지훈 씨가 약 4년 전에 매입했습니다. 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제야 알게 되신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우리에게는 이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었다. 그는 별장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가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남겨두었을까? 그곳 이름이 소나무 모퉁이입니다.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서류상으로는 남편분께서 어린 시절의 일부를 보낸 집입니다.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몇 년이 지나 그가 다시 사들인 거죠. 말이 안 돼요. 내가 말을 끊었다. 지훈은 어린 시절, 이야기는 늘 피했다. 강원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지며 화제를 돌렸다. 그럼 그가 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 저도 거기까진 모릅니다. 변호사는 두 손을 펼쳤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그 지역 땅값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대형 개발업체가 리조트를 짓고 있는데 사모님 소유의 부지가 아주 좋은 위치에 포함됐습니다. 벌써부터 상당한 금액의 매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의 엔지니어 월급과 나의 대학 강사 월급으로 꽤 괜찮게 살았지만 강원도에 그런 큰 집을 몰래 살 정도는 아니었다. 그리고 왜 비밀로 했을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사랑하는 내 서연에게 그가 썼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생각보다 일찍 떠났다는 뜻이겠지. 비밀을 만들어서 미안해. 이제 그 집은 당신 거야. 4년 동안 나는 어린 시절의 그 어두운 장소를 당신이 아름답다고 부를 만한 곳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어. 예전에 가지 말라고 했던 내 부탁은 취소할게. 이걸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에 부디 딱 한 번만 그곳에 가주길 바라. 서재에 있는 내 노트북을 찾아. 비밀번호는 우리의 첫 만남 날짜,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야. 당신이 내게 되돌려준 바로 그 단어. 말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사랑해.
지훈이. 나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그곳에서조차 나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곳에 가봐야겠어요. 내가 소리내어 말했다.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지훈 씨의 가족들이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형인 강태준 씨는 지훈 씨가 집을 매입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그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하면 좋지 않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열쇠를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갑자기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오늘 가야겠. 이틀 후 고속도로와 숲길을 달려나는 소나무 모퉁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조각된 대문 앞에 차를 세웠다. 열쇠는 부드럽고 확실한 딸깍 소리를 내며 자물쇠에서 돌아갔고 대문은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활짝 열렸다. 그 너머에는 단순한 별장이 아니라 거의 저택에 가까운 석조와 목조로 된 집이 나타났다. 잘 가꿔진 길, 평평한 잔디밭,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진한 송진 향기가 나는 오솔길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것이 새 것이거나 최근에 보수한 듯했다. 지훈이 결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의 어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단 한 점도 없었다. 모든 디테일에서 그의 손길이 느껴졌고 그 때문에 가슴이 아려왔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냈을까? 현관문이 열리고 나는 벽난로 벽이 있는 높은 거실로 들어섰다. 하지만 내 숨을 먹게 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그림들이었다. 모든 벽에 꽃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냥 꽃이 아니라 수십 종류와 색조의 난초들이었다. 내가 오래전부터 좋아했던 꽃. 지우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요란하지 않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챙겨주었다. 정원이 내다보이는 창가. 테이블 위에는 은색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아침처럼 신선한 하얀 난초 한 송이가 있었다.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자갈 위로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밖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현관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세 남자가 내렸다. 지훈과 고통스러울 정도로 닮은 얼굴들이었다. 똑같이 고든 콧날, 똑같은 아몬드 모양의 눈, 강씨 집안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주인처럼 원하는 것을 갖는데 익숙한 사람들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잠갔다. 손이 떨렸다. 남자들이 현관으로 올라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지막 사진 속 지훈처럼 머리가 희끗희끗한 큰형이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서연 씨, 안에 있는 거 압니다. 얘기 좀 합시다. 지훈이 긴장할 때 나오던 바로 그 갈라진 목소리였다. 나는 안으로 물러서며 노트북을 쳐다보았다. 답은 현관이 아니라 저 안에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더욱 집요해졌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우리의 첫 데이트 날짜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 화면이 켜졌다. 서연에게라는 폴더가 열렸다. 장례식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1년간의 날짜가 찍힌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누를 때 손가락이 떨렸다. 화면에는 병색이 완연하거나 창백하지 않은 오래전에 녹화된 살아있고 따뜻한 지훈의 모습이 나타났다. 안녕, 내 사랑 서연. 그가 특유의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면 내 손바닥은 항상 따뜻해졌다. 당신이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났고 당신은 내 오랜 가지 말라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소나무 모퉁이에 왔다는 거겠지. 그럴 줄 알았어.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곁눈질로 남자들이 차 쪽으로 물러나 무언가 상의하며 서류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화면 속 지우는 이미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내가 없는 첫 해 동안 당신이 혼자가 아니도록, 그리고 내가 살아있을 때 말했어야 했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메일의 영상을 녹화해뒀어. 나는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와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느끼며
몸을 더 가까이 숙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순간 이미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화면 앞에 앉아 마치 그가 잠시 돌아와 맞은편에 앉은 것처럼 그의 말을 들었다. 3년 전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어. 지우는 자신에 대한 연민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같은 병이었지. 2년에서 5년 정도 남았다고 하더군. 당신이나 딸 유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우리의 마지막 몇 년이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채워지길 바랐거든. 그는 눈을 내렸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그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서연.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내 선택에 화낼 권리가 있어. 하지만 난 사랑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곳에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야. 이 집은 아버지가 도박과 술로 빚더미에 잠겨 있을 때 내가 합법적으로 사들인 거야. 형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했어. 그들은 당연히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지. 이 책상 아래 서랍에 파란색 서류철이 있어. 거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계약서, 입출금 내역서, 공증된 진술서,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기록까지. 그들이 찾아오면 이걸 보여줘. 이 집은 당신 거야, 서연.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해. 이게 짐이 되길 원치 않아. 그리고 온실에는 난초들이 있어. 당신을 위해 키웠어. 당신이 없더라도 관리팀이 돌볼 거야. 이게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야. 밖에서는 대화 소리가 멎었고 다시 현관문에서 금속 소리가 울렸다.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듯 집요하게. 그들 중 하나가 유리창에 관인이 찍힌 종이를 눌러 붙였다. 나는 다가오는 차의 엔진 소리와 무전기의 짧은 삐소리를 들었다. 경찰차가 천천히 진입로를 따라 올라왔다. 심호흡하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노트북을 닫고 아래 서랍을 열어 그 파란색 서류철을 더듬었다. 손바닥으로 마분지의 감촉을 느끼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유나야. 목소리가 긴장되고 다급했다. 왜 집 얘기 안 했어? 삼촌들이 벌써 전화해서 내가 소송을 돕는 조건으로 공정한 거래를 제안했어. 무슨 일이야? 나는 젊은 경찰관이 형제들과 함께 현관으로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나야, 나중에 다 설명할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아무것도 서명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마.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엄마를 믿어줘. 침묵. 억누른 한숨 소리. 알았어. 전화 기다릴게. 나는 문을 직접 열었다. 이곳이 내 문이고 내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현관에는 젊은 김경희가 서 있었다. 양옆으로 강시삼 형제가 버티고 섰다.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감 있는 정중함을, 강우진은 매끈한 법률가의 가면을, 강현우는 경계심을. 이서연 씨 되시죠? 경찰관이 자신을 소개했다. 상속 분쟁 관련 법원의 현장 검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해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누구를 안으로 들이기 전에 이 서류들을 먼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파란색 서류철을 내밀었다. 강태준이 살짝 비웃었다. 강우진은 보란 듯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가족 갈등은 미묘한 문제라서요. 강태준이 거의 다정하게 말했다. 미망인이 서류에 혼란을 겪을 수도 있죠. 저희가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면 모두가 만족할 겁니다. 저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아닌 경찰관을 보며 대답했다. 저는 제 합법적인 소유지에 있는 미망인이며 당신께서 공무원으로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서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김경희는 처마 밑으로 물러나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펼쳤다. 종이들이 확신의 찬소리를 내며 넘어갔다. 아버지로부터의 매매계약서, 공증된 진술서, 은행 거래 내역서, 등기부등본. 나는 옆에서 3명의 친척들이 억지로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다. 바람에서는 송진과 젖은 풀 냄새가 났고 내 마음속은 의외로 고요했다.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서류는 이상 없습니다. 소유권이 이서연 씨 앞으로 등록되어 있군요. 오늘 현장 검증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의 문제입니다. 말도 안 돼. 강태준이 버럭 소리쳤다. 이 집에는 가족의 역사가 있어. 우리에겐 도의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평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강지훈의 아내로서의 권리,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정적은 얇은 얼음장처럼 깨졌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물러섰다. 경찰관은 사과하며 내게 고개를 까딱이고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을 따라 차로 향했다. 나는 문을 닫고 그 문의 등을 기댄 채 처음으로 숨을 내쉬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상실과 발견이 한 병에 담긴 것 같았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에게서 고통과 노력을 숨겼지만 집과 기댈 곳을 남겨주었다. 나는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지훈이 소년처럼 웃고 있는 모습으로 멈춰 있었다. 내일은 다음 영상, 2일차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치 그의 뺨을 어루만지듯 터치패드 위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밖에서 바퀴가 자갈 위를 긁는 소리가 났다. 검은색 세단은 떠나고 있었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작은 접전에 불과했다. 소나무 모퉁이를 둘러싼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그의 목소리, 그의 서류철, 그리고 나의 난초들이 기다리는 온실이 있었다. 아침에 나는 처음으로 손님처럼 발끝으로 걷는 대신 주인으로서 집과 마당을 제대로 둘러보았다. 벽은 새로 칠해져 있었고 나무에서는 송진 향이 났다. 서재에는 내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던 소설들의 초판본들이 꽂혀 있었다. 창가에는 가을에 딱 어울리는 담요가 덮인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집 뒤편의 유리 건물, 온실로 향했다. 그곳의 공기는 달랐다. 축축하고 따뜻하며 짙은 향기로 가득했다. 난초들은 층층이 놓여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봉우리 상태였고 다른 것들은 도자기처럼 활짝 피어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모님. 나는 깜짝 놀랐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단정하며 작업용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분무기를 들고 있었다. 꾸미 먹고 세심한 얼굴이었다. 윤정아라고 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지훈 씨가 대대적인 공사를 하기 전부터 저를 이곳에 데려왔어요. 내가 없을 땐 자네가 내 아가씨들을 책임져줘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난초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연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며 대답했다. 그녀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선반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윤정아 씨는 지지대를 바로잡고 뿌리를 마치 맥박을 확인하듯 살폈다. 저기 그녀가 가리켰다. 희귀한 풀은 카틀레아예요. 지훈 씨가 2년 동안 찾아다녔어요. 사모님께서 언젠가 식물원에서 저런 꽃 옆에 멈춰서서 저런 거 한번 심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한번 스치듯 한 말이었는데 그는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그는 이곳에 자주 왔나요? 내가 물었다. 최근 몇 년간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모든 걸 직접 확인했어요. 맡겨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막판에는 기운이 거의 없으셨는데도 마치 마감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안개 분무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내가 말했다. 어제 형제들이 찾아왔었어요. 윤정아 씨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다. 작년부터 기웃거렸어요. 동해안 개발 쪽에서 리조트 얘기를 꺼내자마자 갑자기 가문의 기억을 되찾으셨나 보죠. 강태준 씨는 투자회사를 하는데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말하는 걸 좋아해요.
강우진 씨는 변호사라 서류를 원하는 대로 비틀 줄 알고요. 강현우 씨는 조용하지만 눈으로 모든 걸 훑어보죠. 또 올 거예요. 내가 한숨을 쉬었다. 또 오겠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훈 씨는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분이었어요. 항상 그러셨죠.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억지로 오트밀을 만들고 진한 차를 마신 뒤 2일차 영상을 켰다. 지훈은 우리의 새서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 서연. 우리 집에서 잘 잤기를 바라. 그가 미소 지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보여줄게.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방이야. 침대 옆 그 협탁 위 서랍에 열쇠가 있어. 난초가 새겨진 은색 열쇠. 나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그곳으로 갔다. 서랍 안에는 정말로 리본에 묶인 작은 열쇠가 있었다. 동쪽 별채의 벽의 일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문이 있었다. 열쇠를 돌리자 자물쇠가 부드럽게 열렸다. 문 너머로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곳은 작업실이었다. 높은 창문, 고른 북쪽의 빛, 이젤, 캔버스, 붓, 물감.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마치 누군가 방금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올 것만 같았다. 나는 15년 동안 붓을 잡지 않았다. 예전에 미술학원 졸업 후 밤마다 그림을 그렸지만 그 후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강의를 하고 유나를 키워야 했다. 언젠가는 조용히 구석으로 밀려났다. 내가 들고 온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지훈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등을 밀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그리고 가장 먼저 놓아버린 게 당신의 그림이었지. 나는 당신에게 그걸 돌려주고 싶었어. 창가 의자 밑을 봐봐. 넓은 창틀 아래에는 납작한 수납장이 있었다. 나는 뚜껑을 열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대학 시절 작품들, 초기작, 미완성작들이 있었다. 이사 중에 잃어버렸거나 지인의 별장으로 갔거나 수리 후에 사라졌던 그림들이었다. 그가 그것들을 찾아내고 모으고 보관해 온 것이다. 맨 위에는 작은 캔버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내 졸업 작품인 자화상이었다. 두 눈을 크게 뜬 소녀가 마치 미래를 들여다보듯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캔버스에는 그의 손글씨로 쓴 카드가 꽂혀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 서연. 내가 당신에게 공간을 마련해줬어. 나머지는 당신 몫이야. 그 쪽지 덕분에 마음속이 조용하고 단단해졌다. 마치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한 순간처럼. 나는 작업실을 둘러보며 새롭고 깨끗한 캔버스들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때 정원에서 엔진 소리가 고르게 울렸다. 창가로 다가갔 자갈 위로 차 2대가 들어왔다. 검은색. 바로 그 차였고 그 뒤에는 은색. 익숙한 실루엣의 차가 따랐다. 문이 거의 동시에 열렸다. 첫 번째 차에서는 강씨 형제들이, 두 번째 차에서는 유나가 내렸다. 유나는 그 특유의 꿋꿋한 자세로 그들에게 가볍고 자신 있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평생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미소 지으며 악수를 했다. 내가 문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그들은 노크도 없이 유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다. 마치 자기 집처럼. 나는 그림이 든 수납장 뚜껑을 닫고 지훈의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울리는 동안 나는 혼잣말을 했다. 좋아, 먼저 딸부터. 나머지는 기다리게 하자. 그리고 마음속에는 붓을, 머릿속에는 냉정을 품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유나가 마치 딸이라는 권리로 주인이 된 것처럼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모습이 나를 찔렀다. 그녀는 나를 스치듯 안고는 물러서서 내가 늘 사랑했던 그 감탄 어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여기 정말 멋져요. 아빠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강태준이 그 특유의 부드러운 압박감으로 앞으로 나섰다. 이서연 씨, 어제는 좀 불편하게 됐네요. 다시 시작합시다.
우린 모두 가족이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죠. 강우진은 가죽 서류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살짝 고개를 숙였다. 강현우는 평소처럼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 어제의 가족은 제 집에 쳐들어오려 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조용하고 짧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강우진이 말을 받았다. 이 집은 가족 역사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합의안을 준비했습니다. 길고 지루한 소송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말이죠. 유나가 나를 돌아보았다. 눈이 반짝였다. 엄마, 이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정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어릴 때 그네를 5분만 더 타게 해달라고 조를 때처럼. 그리고 나서 시선을 강태준에게 돌렸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편리하게 축소된 부지 계획도를 펼쳤다. 선과 사각형들. 이렇게 하는 게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강태준은 평탄하고 거의 우호적인 어조로 말했다. 3분의 1은 당신에게, 3분의 1은 유나에게,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형제들이 나눕니다. 누구도 손해보지 않죠. 당신은 즉시 상당한 현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제 집에 대한 제 의지를 잃게 되고요. 내가 명확히 했다. 두통거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가 여전히 같은 톤으로 정정했다. 옆에는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이건 큰 과정이에요. 여자가 혼자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유나가 테이블로 한 걸음 다가왔다. 엄마, 우리가 굳이 이렇게 큰 집에 얽매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다 팔고 이 문제를 영원히 끝낼 수도 있어요. 네, 아버지는 이 집을 나에게 남겼어.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층이나 지분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를 담아 이 집 전체를. 강우진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 지었다. 의지는 의지고, 하지만 아시잖아요. 말년의 지훈이는 판단이 흐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어요. 내가 잘라 말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보다도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죠. 부엌 입구에 윤정아 씨가 나타나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섰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동쪽 구역에 물 주는 시간이 되어서요. 이건 가족 간의 대화요. 강태준이 돌아보지도 않고 날카롭게 말했다. 외부인은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소. 윤정아 씨는 외부인이 아니에요. 내가 대답하고 그녀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강우진이 즉시 서류 가방을 들었다. 직원과의 고용관계도 분쟁 자산의 일부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날 때까지 내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 집에서는 내 결정이 유효합니다. 나는 그들이 그토록 사려 깊게 가져온 계획도를 내 쪽으로 돌렸다. 강조된 경계선, 그어진 부분들. 궁금하네요. 왜 부지의 서쪽 부분은 제외하셨죠? 그곳은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강우진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건축도 할 수 없어요. 순전히 형식적인 거죠. 유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 종이를 옆으로 치웠다. 모두에게 이득이라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제 변호사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부드럽게 고집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힘들어질 겁니다. 이서연 씨. 그가 미소 없이 말했다. 우리에겐 자원, 인맥, 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문학 강사일 뿐이고요. 이건 당신이 낄 게임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제자리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것처럼. 저는 좋은 스승 밑에서 배웠거든요. 강태준 씨.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세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았던 남편. 그리고 그가 남긴 서류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완벽한지는 이미 보셨을 텐데요. 유나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그녀는 그들을 다시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나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우리 같이 점심 먹자, 딸. 그리고 다시 모두에게 말했다. 자, 신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려조차 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유나가 말을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압박 없이 제안한다면 고려해보죠. 나는 이미 모두를 향해 말했다. 그리고 제 거실에서는 안 됩니다. 문은 저쪽입니다. 강씨 형제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우진이 어깨를 으쓱하며 종이들을 챙겼다. 강현우는 유나에게 동정적인 눈빛을 보냈다. 마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말하는 듯 했다. 강태주는 반걸음 늦게 머물며 미소를 지웠다. 당신은 상황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어. 우리는 다시 올 거요. 다시 오실 땐 노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나갔다. 유나는 문가에 머뭇거리며 가방끈을 초조하게 쥐었다. 엄마, 저 삼촌들이랑 같이 갈게요. 괜찮죠? 서류도 보여주고 설명도 해주고 싶대요. 저도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하니까요. 네, 자신부터 들어봐. 내가 부탁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단 한 장의 종이도. 알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다. 저녁에 전화할게요. 문이 닫히고 집은 갑자기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아주 고요해졌다. 귀에서 맑은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물을 따르다가 컵을 놓칠 뻔했다. 슬픔이 얼마나 쉽게 경계를 허무는지 생각했다. 아이는 낯선 목소리와 낯선 사진들 속에서 아버지의 부스러기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았다. 윤정아 씨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오세요. 그녀는 마치 성전에 들어서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의자 끝에 앉았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사모님, 제가 그동안 침묵하라는 명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듣고 있어요. 부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서류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서도요. 지훈 씨는 그 친척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셨어요. 작년에 그들이 다녀간 후에 몇 가지를 다시 생각하셨죠. 우리는 마치 물 주는 것을 확인하러 가는 것처럼 정원으로 나갔다. 길, 온실, 젖은 흙냄새. 윤정아 씨는 나를 더 멀리 유리 건물을 지나 내가 어제 열어보지도 않았던 낡은 창고로 이끌었다. 낡은 문, 비뚤어진 손잡이,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수수해 보였다. 그분은 제게 만약 그들이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하면 이걸 보여주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윤정아 씨가 속삭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육중한 쇠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았다. 나무가 삐걱거리며 먼지 낀 빛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냈다. 안에는 삽, 밧줄, 상자들이 있었다. 평범한 창고였다. 그래서요? 나는 어제 대문 앞에서처럼 손바닥이 다시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바로 저겁니다. 그녀는 맨 안쪽 구석으로 걸어가 흙이 담긴 3개의 상자를 조심스럽게 치웠다. 그 아래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딱 맞게 잘라넣은 합판이 있었다. 윤정아 씨는 홈에 손가락을 넣어 뚜껑을 들어 올렸다. 합판 아래에는 새 부속품이 달린 금속 문이 나타났다. 자물쇠, 또 다른 열쇠, 짧은 딸깍 소리. 어둠 속에서 차가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지훈 씨는 이걸 창고라고 부르셨어요. 그녀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속으로 지하벙커라고 생각했지만요. 작년 겨울에 이걸 지으셨어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몸을 숙여 아래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의 첫 단을 보았다. 천장에 매달린 전구, 늘어진 줄, 윤정아 씨가 줄을 당겼다. 멀리서 오래된 방공호처럼 빛이 한 줄기 번쩍였다. 나는 정원을, 안개가 피어오르는 온실의 유리벽을, 벽난로가 있는 집을 돌아보았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고요했다. 가볼까요? 윤정아 씨가 물었다. 나는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른 뒤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뎠다. 차가운 공기와 전구들 너머 아래에서는 지훈이 침묵 속에서도 몇 년 동안 나를 준비시켜온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계단은 우리를 아래로 이끌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콘크리트와 새 페인트 냄새가 났다. 복도는 30m 정도 뻗어 있었다. 램프가 차례로 켜졌고 끝에는 창고나 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간이 나타났다. 평평한 천장이 있는 방, 긴 테이블, 모니터 2대, 서류철이 꽂힌 캐비닛, 그리고 벽에는 지도, 도표, 출력물들이 붙어 있었다. 윤정아 씨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에 드나들던 사람처럼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지훈 씨의 창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분은 창고라고 하셨지만 보아하니 여길 작전본부처럼 쓰셨나 봐요. 나는 큰 지도에 다가갔다. 우리 부지의 정확한 구획,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주변 지역, 연필로 쓴 메모, 빨간색 화살표들이 있었다. 그 위에는 다른 경계선과 서명이 적힌 투명 필름이 겹쳐 있었다. 이게 동해안 개발입니다. 윤정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에 나온 그들의 프로젝트는 하나지만 여기 있는 이건 진짜 계획이에요. 2차 개발 구역은 그들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골프 코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녀는 필름 위를 손톱으로 그었다. 바로 형제들이 단순화를 위해 친절하게 제외했던 우리의 서쪽 자연보호구역 위였다. 지훈 씨가 이 모든 걸 혼자 모은 건가요? 혼자서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3명의 다른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시청에서 서류를 가져오고 컨설턴트도 고용했어요. 이 부지가 핵심이라는 걸 깨달은 후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하셨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다. 윤정아 씨는 무거운 서랍을 열어 내 앞에 두툼한 서류철을 놓았다. 표지에는 그의 단정한 손글씨로 강씨 일가, 과거와 현재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이메일 스캔본, 은행 거래 내역, 전 직원들의 증언, 그들 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 불필요한 영들, 계열사 간의 대출, 그리고 복수심 없는 차분하고 사실적인 메모들. 태준, 세금 체납, 우진, 고객 신뢰 남용, 현우, 명예 대여자. 읽고 싶지 않았지만 읽어야만 했다. 왜 이 모든 걸 모았을까요? 나는 물었다. 답은 이미 머릿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올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사모님이 빈손으로 맞서지 않도록요. 윤정아 씨가 서류철을 두드렸다. 그분은 만약 서연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이 자료들을 해당 기관에 보내버려. 하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소란 없이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른 벽을 보았다. 또 다른 동해안 개발 계획도. 구석에는 날짜와 발신 번호가 찍힌 구청의 직인이 있었다. 직인 아래에는 지훈의 흘림체 글씨가 작게 쓰여 있었다. 지인을 통해 입수. 외부에 노출시키지 말 것. 그는 정말 모든 걸 생각해 뒀군요. 나는 거의 혼잣말처럼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는 바로 그 창고 테이블 위에서 노트북을 켰다. 3일차를 보고 싶었지만 손은 저절로 더 뒤로 향했다. 나는 굶주린 사람처럼 연달아 5개의 영상을 보았다. 지우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분열시키고 서로 부딪히게 할 거야. 그가 피곤하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주는 미소와 압박으로, 우지는 서류와 협박으로, 현우는 그림자처럼. 가장 쉬운 접근점은 유나야. 그들은 유나에게 가족과 정의를 무기로 던질 거야. 유나가 나를 보게 해줘. 당신이나 내 서류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유나를 위한 영상이 있어.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틀어줘. 나는 위층으로 올라왔고 낮은 어느덧 저녁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다. 창고로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영상을 계속 돌려보기도 했다.
새벽녘에 유나에게 전화했다. 시내에서 만나자. 그 사람들 없이 내가 말했다. 부탁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대신 빨리. 삼촌이랑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길모퉁이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녀는 15분 늦게 나타났다. 이미 지친 얼굴에 방어적인 가면을 쓰고 있었다. 가방은 무릎 위에, 손가락은 끈을 두드리고 있었다. 엄마, 저 시간 별로 없어요.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할 뿐이에요. 내 딸을 보니 좋네. 나는 미소 지으며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다. 우선 아빠 얘기부터 들어봐. 그녀는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 지우는 우리가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살아있는 눈빛, 부드러운 미소. 안녕, 내 똑똑한 딸. 그가 말했다.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고 너는 아마 화가 나 있겠지. 당연해. 아빠가 너에게 많은 걸 말해줬어야 했어. 병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왜 어린 시절 그 집을 떠났는지도. 그는 동맹류에 대해, 사는 동안은 살아가기로 한 선택에 대해,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를 처리했는지, 그들의 계획에 함께 빠져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 대해 짧고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변명도 불평도 없이 오직 사실과 부탁뿐이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라. 그들은 가족이 아니라 통제를 원하는 거야. 유나의 입술이 굳어졌다. 그리고 이내 떨렸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끝까지 영상을 보았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는 나를 지켜주고 있었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런데 너는 더 간단한 답을 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서 아빠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괜찮아. 그냥 이제 우리 함께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10살 때처럼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변호사부터 만나자. 그들 변호사가 아니라 우리 변호사. 오늘 저녁에 바로.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동해안 개발 측과 만나자. 왜 바로 그들과 만나?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네 삼촌들이 모르는 게 있어. 그들의 2차 개발 구역의 진짜 지도와 그 문제의 가치. 그녀는 이제 평소의 모습으로 눈썹을 치켜떴다. 차분하고 날카로운 내 딸의 모습으로. 아빠는 엄마가 만난 여자 중에 가장 똑똑한 여자라고 했어. 그녀가 갑자기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리고 절대 얕봐서는 안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 저녁에 우리는 박성진 변호사가 추천해준 다른 변호사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듣고 서류를 넘기고 짧은 질문들을 던졌다. 내가 창고의 계획과 그들의 지도, 그리고 우리의 조건까지 모든 계획을 설명했을 때 그는 안경을 벗으며 씩 웃었다. 지훈 씨가 당신이 나를 놀라게 할 거라고 경고했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명확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해안 개발 사람들은 당신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빈손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우리에겐 그들의 총책임자와 재무 담당자 중 한 명이 필요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의심을 삼켰다. 그리고 화면이 내려왔을 때 강태준과 그 형제들이 방으로 들어와서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보고 더 이상 술수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통의 전화를 걸었다. 만남이 끝날 무렵 우리에게는 틀, 장소, 시간, 참석자 명단, 의제, 그리고 검토용 서신꾸러미가 마련되었다. 우리는 따뜻한 밤거리로 나왔고 이 모든 날들 동안 처음으로 피로감뿐만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동해안 개발에서 전화가 왔다. 총괄 이사인 박상민 씨가 직접 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전했다. 재무이사도 함께요. 주제가 심각하고 그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작업실 창가에 서서
내일이면 지도와 서류철이 놓이고 스크린이 내려올 아래층에 긴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윤정아 씨가 차가 담긴 쟁반을 가져왔다. 유나는 진지하고 어른스러운 짙은 남색 정장을 입어보고 있었다. 집은 같은 박자로 숨쉬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내가 두 사람에게 물었다. 준비됐어요. 유나가 말하며 손목에 찬 아버지의 시계줄을 단단히 채웠다. 준비됐습니다. 윤정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래에도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갈 위에서 타이어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 차가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은색 실루엣, 불쾌한 두근거림을 일으키는 익숙한 모습. 나는 스크린 리모컨과 테이블 위에 서류철로 손을 뻗었다. 아무래도 그들도 준비 태세 1호인가 보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자, 그럼 손님을 맞이해 볼까? 그들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똑같은 검은색 세단이 현관 앞에서 자신감 있게 방향을 틀었다. 그 뒤에는 좀 더 수수한 세단이 따랐다. 나는 시계를 흘끗 보았다. 동해안 개발과의 만남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아 있었다. 사전 작업을 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진정하자.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거야. 윤정아 씨는 과한 공손함 없이 담담하게 문을 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이서연 씨께서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들어갔다. 큰 테이블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물, 커피, 그리고 깔끔한 서류철들. 나는 테이블 끝에 강태준이 맞은편에 앉았다. 강우진은 마치 영역 표시를 하듯 갈색 서류 가방을 놓았다. 강현우는 평소처럼 약간 뒤에 자리 잡았다. 그들과 함께 온 사람은 처음 보는 50대 남성이었다. 비싼 정장에 은발의 귀밑머리, 자신감 있는 눈빛. 이서연 씨, 강태준이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을 시작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GD 인베스트의 재무이사, 김도윤 이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하네요. 내가 대답했다. 마침 그러려던 참이었거든요. 나는 리모컨을 눌렀고 천장에서 스크린이 부드럽게 내려왔다. 화면의 첫 번째 도면이 번쩍였다. 소나무 모퉁이의 전체 계획도 어제 강씨 형제들이 가져왔던 불편한 10헥타르가 아닌 전체 25헥타르였다. 이것이 우리 부지의 측량도입니다.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여기가 어제 단순화를 위해 자연보호구역으로 제외하셨던 곳이고요. 강우진이 살짝 미소 지었다. 거기에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저희도 이견이 없습니다. 건축은 별개의 이야기죠.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만 보지 말고 좀 더 넓게 봅시다. 나는 다음 화면을 클릭했다. 우리 지도 위에 동해안 개발의 반투명한 계획도가 겹쳐졌다. 바로 그 골프 코스와 2차 개발 도로가 포함된 지도였다. 김도윤 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태준은 순간 미소를 잃었다. 이건 내부 사전 프로젝트 설계도인데 그가 강우진에게 나지막이 쏘아붙였다. 강우진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깨를 으쓱했다. 보시다시피 내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말하는 서쪽 구역은 2차 개발의 핵심부와 일치합니다. 이 헥타르 없이는 프로젝트의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그렇다면 집 분할을 둘러싼 어떤 합의도 연막에 불과합니다. 대화는 실제 계획과 그 가치에 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김도윤 이사가 처음으로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인 요청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대답했다. 세부 사항은 이 계획을 만든 사람들과 논의하죠. 전해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연문으로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유나가 조용히 들어왔다. 진지한 표정,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 내 옆에 앉으며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서연 씨, 강태준이 다시 집안 어른의 톤을 되찾았다. 우린 협상하러 온 겁니다. 쇼는 필요 없어요. 이건 쇼가 아닙니다. 내가 말했다. 대화의 주제죠. 반대편 문이 살짝 열리고 우리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더 따랐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개발의 총괄이사인 박상민이 들어왔다. 방하는 순간 아주 조용해졌다. 벽에 걸린 시계마저 조용해진 것 같았다. 좋은 아침입니다. 박상민이 모두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는 이 지역 전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되는 부지의 장래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초대받았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섰다. 잠깐만요. 우린 GD 인베스트와 협상 중입니다. 무슨 근거로? 진정하시죠. 우리 변호사가 그의 말을 끊고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을 놓았다. 이서연 씨의 소유권은 깨끗하게 등기되어 있습니다. 소유주 없는 어떤 독점 계약도 무효입니다. 김도윤 이사가 강태준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저에게는 당신에게 권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된 정보를 받은 것 같군요. 강우진이 서둘러 자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양측의 의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권리 없는 의향이라. 그건 그냥 동네 어귀에서 나누는 잡담이죠. 박상민이 한숨을 쉬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서연 씨, 듣겠습니다. 나는 다시 지도를 켰다. 이제는 2차 개발의 일정, 도로, 기반 시설에 대한 표시가 추가된 지도였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했다. 소나무 모퉁이 부지가 핵심 연결망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 없이는 여러분은 골프 코스뿐만 아니라 물류까지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접근권, 사용 방식, 그리고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구역, 온실과 작업실의 보존에 대해서도요. 그곳들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박상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경 및 문화적 조항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범위와 경제성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모두가 이해한다면 경제성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윤아가 예상외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빠가 어린 시절 이 집을 떠난 건 성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학생일 때 아빠 모르게 서류가 처리됐어요. 나중에는 이걸 들추면 다 같이 망한다고 협박했고요. 아빠는 들추지 않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의를 되찾겠다며 오셨군요. 강현우가 눈을 내리깔았다. 강우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근거 없는 주장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말하며 봉인된 봉투들을 나누어 주었다. 거래 내역, 귀사전 직원들의 증언, 서신들, 세금 문제, 고객 신뢰 남용, 계열사를 통한 자금 이동. 일부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평판이라는 건 끈질긴 법이죠.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은 보통 예상치 못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도윤 이사는 이미 자기 몫의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박상민은 봉투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계속 지도를 쳐다보았다. 핵심을 읽어내는 전문가의 습관이었다. 이건 가족 문제요. 강태준이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잠겼다. 이건 맥락입니다. 내가 말했다. 상대방의 업무 스타일을 이해하시라고요. 우리는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책임질지 명확하게 명시된 계약이 필요합니다. 박상민이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평탄하게 말했다. 소유권 분할이나 가족 지분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둘째, 기반시설 접근은 명확한 제한과 보상이 있는 지역권 형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셋째, 온실과 작업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그리고 소음, 진동, 접근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넷째, 언젠가 멋지게가 아닌
일정에 따른 투명한 지급. 다섯째는 가격이겠군요. 박상민이 알아챘다. 범위를 말씀해 주시면 논의해 봅시다. 가격은 여러분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대답했다. 2차 개발 마감 시한이 빡빡할수록 여러분의 리스크는 커지고 우리 열쇠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강우진이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이건 협박이야. 이건 시장 논리예요. 유나가 말했다. 의도의 경제학에 대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진 삼촌? 바로 이거예요. 박상민이 처음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감정적인 대화보다 사업적인 대화가 더 마음에 드는군요. 이렇게 제안하죠. 저와 재무이사가 옆방으로 가서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제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변호사가 덧붙였다. 협상이 끝날 때까지 친척분들께서는 제3자와의 사전합의 시도, 성명 발표 등 어떠한 행동도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비밀 유지 및 압박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의향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명확하게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금 서명하시죠. 강태준은 테이블을 보며 침묵했다. 강연우는 애써 평온하게 숨을 쉬었다. 강우진은 자신의 무게감을 되찾으려 했지만 손에 든 서류가 너무 요란하게 바스락거렸다. 김도윤 이사가 짧게 말했다. GD 인베스트는 이런 조건에서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서연 씨,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사분들, 저는 이만. 그는 거의 작별 인사도 없이 일어나 나갔다. 강태준의 뺨이 떨렸다. 그럼 박상민이 선을 그었다. 40분 후에 금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만족스러우면 기본 계약서 작성을 시작하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 집 커피가 맛있거든요. 우리 셋만 남았다. 나, 유나, 그리고 테이블 끝에 조용히 새 찻잔을 놓아준 윤정아 씨. 유나는 테이블 밑에서 내 손을 짧고 단단하게 쥐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었어. 칸막이 너머에서 누군가 나지막이 말하고 있었다. 계산기 소리, 에어컨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나를 쳐다보았다. 피곤하고 화난 눈빛. 그리고 우리만 들릴 정도로 속삭였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시작하고 있는지 상상도 못할 거야. 상상하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사무실에서 후딱 해치우는 대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옆방문이 살짝 열렸다. 박상민이 밖을 내다보며 나와 눈이 마주쳤다. 이서연 씨, 저희가 잠정적인 금액과 지역권에 대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논의하시죠.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옆구리에 익숙하게 자리 잡은 지훈의 파란색 서류철의 무게를 느꼈다. 내가 언급하지 않은 그 질문은 처음부터 내 혀끝에 맴돌고 있었고 많은 것이 그것에 달려 있었다. 논의하죠. 나는 말하고 열린 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우리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더 조용했고 에어컨이 고르게 소음을 냈다. 테이블 위에는 깨끗한 메모장과 물 한 잔이 놓여 있었다. 박상민이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재무이사가 옆에 앉았다. 우리 변호사는 방해되지 않도록 그림자처럼 문가에 서 있었다. 당신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한 그 조항 말입니다. 박상민이 서두 없이 시작했다. 2차 구역으로의 접근이 언젠가가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도로의 일부가 당신 부지의 서쪽 가장자리를 지나갑니다. 저희는 명확한 일정일, 시간, 톤수이 포함된 건설 지역권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저희가 허가 기간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죠. 첫째, 온실과 작업실 근처에는 어떠한 중장비도 진입 금지. 반경 100m 내에서는 경량 차량과 도보 작업만 허용합니다. 둘째,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조용한 시간.
어떠한 소음과 진동도 없어야 합니다. 낮 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물주기와 이식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진동 및 소음 모니터링은 귀사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센서는 제가 지정하는 곳에 설치합니다. 넷째, 모든 손상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보험은 사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무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 가격의 일부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고요.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작업 시작 전 에스크로 계좌로 선지급, 이후 단계별 지급. 귀사의 허가나 일정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가산계수가 적용됩니다. 약속된 시간을 어기면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박상민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측 가능하군요.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40분 후에 금액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덧붙였다. 비밀 유지, 서명 전까지 어떠한 정보 유출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의정서가 필요합니다. 제 친척들은 저나 유나에 대한 권리 분쟁이나 압박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의정서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대답했다. 금액을 논의하기 전에 서명하시죠. 우리는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곳의 공기는 더 무거웠다. 커피와 긴장감 냄새가 났다. 강태준은 마치 4점짜리 성적을 지키려는 학생처럼 너무 곧게 앉아 있었다. 강우진은 듣지 않는 척하며 휴대폰을 넘기고 있었다. 강현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나는 턱을 내리지 않은 채 우리를 훑어보고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대로 가고 있어. 자, 박상민이 자리에 앉으며 앞에 메모장을 놓았다. 작업 조건은 이해했습니다. 40분 후에 범위를 제시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비밀 유지 및 압박 금지에 대한 의정서에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변호사가 얇은 서류 양식과 파란색 펜을 펼쳐놓고 누구의 글씨도 떨리지 않도록 맨 윗줄을 손바닥으로 가렸다. 우스꽝스럽군요. 강우진이 비웃었다. 우리가 무슨 영화 찍는 줄 압니까? 영화 밖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이 먼저 틀부터 정합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모두를 보호합니다. 난 서명 안 해. 강태준이 내뱉었다. 나에겐 권리가 있어. 당신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었죠. 유나가 말을 가로막았다. 목소리는 평탄했고 눈은 어두웠다. 이미 제 어머니에게 경찰을 데리고 왔고 도덕으로 접근하려다 그 다음엔 투자자와 함께 왔죠. 이제 그만하세요. 서명하시거나 떠나세요. 강현우는 순간 눈을 감았다. 마치 갑자기 부끄러워진 사람처럼. 강우진이 강태준에게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속삭였다. 강태준은 입술을 꽉 다물고 펜을 잡았다. 서명은 날카로운 긋긴 자국처럼 남았다. 그 뒤를 강우진, 그 다음 강현우가 따랐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짧고 자신있게 서명했다. 내가 먼저였다. 박상민이 일어섰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금액과 지역권 문구를 가지고 돌아오죠. 그는 재무이사와 함께 옆방으로 들어갔다. 칸막이 너머로 프린터 소리와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윙윙거렸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펴고 자신의 손톱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플랜 B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내려는 듯. 서연 씨, 그가 갑자기 이전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2차 구역이 가동되면 여기서 조용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훈이 계획했던 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을 명확하게 통제하면서요. 지훈은 항상 당신을 과대평가했지. 강우진이 익숙한 톤을 되찾으려 애쓰며 쏘아붙였다. 그리고 당신들은 평생 그를 과소평가했고요. 내가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윤정아 씨가 조용히 테이블에 차를 놓았다.
강태준은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갑자기 접근 불가능한 자원이 되어버린 유나를 쳐다보았. 네가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 그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네 아버지가 이걸 봤다면 제 아버지는 이걸 예상하셨어요. 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반음 정도만 떨렸다. 지훈 씨는 성씨로 묶인 가족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으로만 배부른 게 아니라 존중받는 것을 원하셨어요. 옆방문이 딸깍 소리를 냈다. 의정서 서류철을 든 우리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 뒤를 박상민이 따랐다. 그는 테이블 위에 2장의 종이를 놓았다. 한 장에는 깔끔한 표가, 다른 한 장에는 조용한 구역이 표시된 임시 작업 통로, 도면이 있었다. 범인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가 부른 숫자들은 무겁고 확실한 물체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다. 성금은 내일 에스크로 계좌로. 지역권은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도 책임도 저희가 집니다. 당신의 조용한 시간은 수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센서 설치와 온실 방풍창 설치를 위한 일회성 보상금도 포함됩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유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받아들이고 더 강하게 나가자.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작업 기간 동안 귀사는 제 서면 동의 없이 강씨 일가 중 누구와도 어떠한 하청, 컨설팅, 이익 대변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박상민이 대답했다. 저희는 중개인이 필요 없습니다. 강태준의 입꼬리가 마치 맞은 것처럼 떨렸다. 강우진은 급하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침묵했다. 강현우는 시선을 내렸다. 변호사가 서류 양식을 다시 정리하고 내게 첫 번째 장을 밀어주었다. 기본 계약서에 서명하시죠. 그때 복도 쪽 문이 노크 없이 활짝 열렸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1시간 전에 떠났던 GD 인베스트의 바로 그 김도윤 이사였다. 얼굴은 차가웠고 손에는 다른 색깔의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금속성 같았다.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한 정보가 있습니다. 서명하시기 전에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상민이 눈썹을 치켜떴다. 흥미롭군요. 김도윤은 내게도 유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박상민만을 보며 테이블 끝에 얇은 봉투를 놓았다. 2차 구역 관련 리스크와 뭐랄까 행정기관에서 갑자기 나타난 한 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들린 펜이 서명란 위에서 멈췄다. 유나가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강태준이 살짝 일어섰다. 강우진의 눈이 번뜩였다. 어떤 문서 말입니까? 박상민이 차분하게 물었다. 김도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훑어보고는 봉투를 열었다. 김도윤은 칼날처럼 얇은 출력물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시청에서 우회 도로에 대한 사전 협의안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만약 동해안 개발이 시우지를 통해 우회한다면 소나무 모퉁이를 통과하는 지역권의 필요성은 감소합니다. 리스크도 달라지고 가격도 마찬가지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상민은 서두르지 않았다. 재무이사에게 눈짓하자 그가 말없이 서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강태준이 허리를 폈다. 강우진은 이미 상황의 반전을 보고 있었다. 가격으로 압박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자. 유나는 테이블 밑에서 내 손가락을 짧고 단단하게 쥐었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김도윤을 쳐다보지도 않고 맨 위 서류를 내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도는 깔끔했고 연보라색 선들이 그어져 있었다. 그림은 좋네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여기가 초원이지만 실제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늪지대예요. 말뚝을 밟거나 진동을 일으키는데 제약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나는 박상민을 쳐다보았다.
여기로는 오래된 배수 도랑이 지나가는데 홍수기에는 개울이 되죠. 어떤 설계자에게 물어봐도 말해줄 겁니다. 우회로를 택하면 일정과 비용 면에서 수렁에 빠질 거라고요. 말뿐이잖소. 김도윤이 잘라 말했다. 서류죠. 내가 정정하며 윤정아 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조용히 창고에서 가져온 또 다른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우리 변호사가 펼쳤다. 수문학 관련 등본, 토탄지대에 대한 소견서, 환경청 공문입니다. 날짜, 서명, 직인, 센세이셔널한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계획을 망가뜨리는 현실적인 자료들이죠. 박상민의 재무이사가 눈으로 훑어보고 한숨을 쉬더니 그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상민이 김도윤을 쳐다보았다. 김 이사, 나는 리스크에 익숙하지만 리스크에는 계산된 것과 희망적인 것이 있어. 이건 후자에 속하는군.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김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침을 삼키고 서류철을 챙겼다. 행운을 비오. 그는 표정 없이 말하고 강씨 형제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다. 강태주는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되찾으려 애썼다. 어쨌든 우리는 아직,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요. 박상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주인과 우리뿐이요. 그는 다시 내 앞에 금액이 적힌 종이를 놓았다. 나는 변호사를 보았고 그는 연극적이지 않고 명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눈이 반짝였지만 이제는 눈물이 아닌 명료함 때문이었다. 나는 서명했다. 박상민이 나를 뒤따랐다. 재무이사가 자신의 서명을 남겼다. 우리 변호사가 선을 긋고 두 번째 서류를 강태준에게 밀었다. 비밀 유지 및 압박 금지 의정서였다. 강우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이 막혔다. 강태준은 펜을 잡고 환한 피랍으로 단호하게 서명했다. 강현우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그 후 몇 주 동안은 깔끔한 일들로 채워졌다. 성금은 제때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었다. 동해안 개발의 설계자들이 기기를 들고 찾아왔다. 진동 센서는 내가 말한 곳에 설치되었다. 작업실은 조용했고 온실에서는 따뜻한 안개가 피어올랐으며 윤정아 씨는 악보를 따라 걷듯 줄 사이를 다녔다. 변호사는 기본 계약을 깔끔한 문서로 정리했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물감을 꺼냈다. 유나는 그동안 계속 나와 함께 지냈다. 아침마다 우리는 그날의 영상을 켰다. 지우는 마치 옆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짧고 핵심만 말했다. 중요한 것을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닌 것은 짊어지지 마라. 때로는 그냥 침묵하며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가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는지 알게 되었다. 동해안 개발과는 매각이 아닌 허용의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들은 매매에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줄타기를 배워야 했다. 일정, 통로, 보고서.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해요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대답하고 모든 것을 기록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이젤 앞에 서 있었다. 큰 캔버스 위에는 집의 사진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것이 쌓여가고 있었다. 층층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될 것들. 얇고 거의 투명한 형상들. 여자와 소녀가 길을 걷고 있고 그들 등 뒤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푸른 카틀레아를 손에 든 남자가 있었다. 유나가 들어와서 멈춰서서 숨도 쉬지 않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빠,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우리, 내가 반복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와 그가 아닌 나와 그녀로서 우리라고 말했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한 달 후 동해안 개발 사람들이 첫 번째 서류상 확인을 위해 찾아왔다. 그들은 빠른 악수와 구두 약속에 익숙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그러자가 문서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피곤하지만 만족하며 떠났다. 정직하다면 질서는 적이 아니었다. 같은 날
윤정아 씨가 전화했다. 현관에 강태준 씨가 혼자 와 있어요. 서류 가방도 없이. 평소 같지 않네요. 나는 테라스로 나가 다른 사람을 보았다. 얼굴은 날카로워졌고 눈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는 손에 모자를 쥐고 구기고 있었다. 나는 그가 모자를 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헛기침을 했다. 서연 씨, 돌려 말하지 않겠소. 나, 아미오, 사기. 시간이 얼마 없소.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처럼 들릴 거라는 거 아오. 그런 뜻으로 온 게 아니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소. 유나에게 중요할 거라 생각했소.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거대한 소나무 아래 3명의 소년이 있었고 막내는 난초 화분을 들고 있었다. 아직 어린아이인 지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변명이 되진 않겠지. 강태준이 말했다. 나는 내가 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소.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시오. 그 말들은 낯설게 건조하게 들렸다. 나는 사진을 보며 원이 얼마나 이상하게 맞물리는지 생각했다. 우리 집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남자가 우리 현관에 서서 지분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떠날 기회를 구걸하고 있었다. 온실로 가요. 내가 제안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줄지어 선 난초들을 보여주고 센서와 고요함, 진동 없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푸른 카틀레아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아이처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가 기뻐했을 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해내는 걸 보면서 그는 잠시 침묵했다. 당신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럴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놓아주었다. 때로는 그것이 같은 의미이기도 했다. 마지막 날의 영상은 밤에 켰다. 유나는 자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온실의 센서가 조용히 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우는 이제 내 작업실이 된 그 텅 빈 방에 앉아 있었다.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끝은 아니야. 알다시피 나는 당신에게 집이 아니라 서연, 가능성을 남겨주려고 했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나는 이 집을 두려워했어. 왜인지 알지? 그런데 이 집이 당신의 것이 되었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해. 그는 차분하고 인간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여기가 너무 시끄러워진다면 참지 마. 당신은 협상할 줄 알잖아. 나는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고 믿었어. 화면이 어두워졌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슬픔이 아니라 평온하고 따뜻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곳은 이제 나 자신의 무언가가 들어설 자리였다. 아침에 유나와 나는 베란다에 상을 차렸다. 햇살은 좋았지만 덥지는 않았다. 송진 냄새가 났다. 박상민이 조용한 시간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엔지니어와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인사를 나누고 말뚝을 정확히 표시하고 떠났다. 윤정아 씨가 커피를 가져오며 눈으로 미소 지었다. 잘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집을 보았고 상속재산이 아니라 우리의 작품을 보았다. 그 후 모든 것은 단순했다. 불행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은 바로 그 단순함이었다. 서류철 속의 서류들,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 방으로 나뉜 집, 시간으로 정해진 고요함. 때로는 인부들이 와서 멀리서 윙윙거리다가 우리 창가에 가까워지면 조용해졌다. 때로는 친척들이 찾아와 누가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온실 고마웠소라는 짧은 메시지 하나만 보냈다. 그 후로는 침묵뿐이었다. 큰 캔버스는 거실에 걸었다. 저녁이면 나는 그 앞에 멈춰 서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곳으로 가고 있다. 유리창에 비친 우리 둘, 나와 유나의 모습은 캔버스 위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만약 교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단순하고 지루하다. 타인의 비밀은 설령 사랑에서 비롯되었더라도 거의 항상 삶을 부순다. 반면 자신의 경계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요란한 승리나 아름다운 문구가 아니라 일어서서 사물을 제 이름으로 부르고 타인의 선이 아닌 자신의 선을 지키는 능력. 그리고 상속재산은 원화나 벽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상속재산은 정직하게 살아갈 기회다. 때로는 그것을 지켜내야 하고, 때로는 그냥 내주지 않으면 된다. 나는 이 몇 달 동안 더 부자가 되거나 젊어지지 않았다. 나는 더 정확해졌다. 한때 내 남편의 두려움이었던 집에는 이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살고 있다. 베란다에서의 차 한 잔, 온실의 따뜻한 공기, 시계의 조용한 흐름, 그리고 내 손가락에 묻은 물감. 만약 이것이 외로움이라면 그것은 연민 없이 서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시작이라면 그것은 소란스럽지 않다. 그저 계속될 뿐이다. 조용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서